두 번째 시간 국제관계입니다. 국제관계는 이 단원이 기존 공고 교육과정에서 2단원과 3단원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국제관계의 분량이 엄청 늘어났어요.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의 외교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파트를 2개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공책봉 체제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조공책봉이란 것은 원래는 주대 봉건제도에서 나온 것인데 중국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제후를 책봉해 줍니다. 영토를 주고 그 영토를 다스리기에 적당한 관직을 주는 거죠. 반대로 제후는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이 영토를 줬으니까 거기에 따른 세금과 그 다음에 왕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군대를 끌고 가서 왕을 보호해야 되는 군사적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봉건제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가 엷어지는 혈연적 봉건제의 문제 때문에 봉건제는 사장되고 9년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9년제가 거의 완전히 정착되었던 한때 이후에는 봉건제도가 중국의 바깥쪽으로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외교 관계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주변국의 왕들을 책봉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왕이 진짜로 거기를 다스릴 만하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명분을 준다면, 반대로 주변국에서는 조공을 바쳐서 황제가 황제의 위엄이 살도록 주변에서 나에게 조공을 바치는구나, 내가 이 나라 이 중화의 지배자구나 라는 어떤 그러한 실리를 주는 것이죠. 물론 그 외의 경우도 있어요. 한대에서 조공책봉을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통치했던 것은 아무래도 고조선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예외도 있고요. 반대로 흉노 때는 이제 고조 때에는 흉노가 좀 더 유리했다면, 반대로 무제 때에는 한나라가 좀 더 유리했던 그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 봉건제도의 적용 상태를 보면 이제 후한과 외 사이에서 한위노 국왕이라는, 다시 말해 후한 광무제가 외 노국왕에게 내려준 금인, 도장 이런 책봉이라든지, 또 이제 조조의 위나라에서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왕에게 친위외왕, 너를 외왕으로 임명한다 라는 식의 책봉을 해준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성격은 외적으로는 군신관계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지배권이 침해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간섭이 있었던 것은 없고요. 전통적인 외교 질서의 하나로서 의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실리와 안정을 위해서 문화, 경제 교류, 정권의 정통성, 적대 세력의 견제 등. 적대 세력 견제 같은 거는 백제의 상황을 생각하면 편하다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백제가 왕권이 조금 약하다는 만큼 그 백제 주변의 귀족들, 백제의 왕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귀족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내가 중국의 남조의 왕으로부터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식의 그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겠죠. 17년도 수능에 나왔던 건데요, 독자적 천하관이라는 것도 한번 살펴볼 만한 주제입니다. 연호를 사용한다는 건 연에 다시 말해 이름을 붙이겠다는 건데, 원래 이것은 황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구려나 발해 같은 나라들은 영락이라든지 인안이라든지 대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어요. 그 말은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이미 국내 내부에서는 자기네 나라의 왕을 황제라고 칭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황제에게 필요한 것은 자국에게 바치는 조공국이죠. 그렇다 보니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의 조공을 요구하고, 백제는 탐라, 제주도의 조공을 요구하게 되고, 일본은 신라나 발해를 조공국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외교적 마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신라는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발해는 주변에 있는 말갈 부족들에게 복속을 강요하는 등의 독자적인 천하관, 즉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천하관을 세우기 위해 노력한 내용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표를 작성해 볼 건데요. 여기 보이듯이 양쪽 화살표는 대립, 양쪽 동그라미는 조공책봉 관계, 한쪽 동그라미 한쪽 화살표는 조공만 바치는 관계, 그 위에 여자가 들어가면 화본공주를 보내는 관계, 그리고 이 코로로 이루어지면 교류하는 단계라고 생각해보고 국가 간에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중국은 남북조 간의 교류와 대립이 이어지는 관계고요. 서로가 서로를 황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공책봉은 없습니다. 군신관계 역시 맺어지지 않죠. 군신관계 역시 맺어지지 않습니다. 자, 고구려는 남북조와 전부 조공책봉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다원외교라고 이야기했었죠.
백제는 고구려에 맞서서 남조와 조공 책봉 관계를 펼쳤고요. 북조에는 조공만 바쳤습니다. 정확히는 조공을 바쳤는데 책봉을 안 해준 거죠. 북이 입장에서는 강력한 고구려의 비위를 거스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 당시 계로왕이 북위에 고구려 좀 혼내주세요 라는 뜻의 북위국서를 보냈다가 나라가 절단나기도 합니다. 그걸 알게 된 고구려의 장수왕이 빡쳐서 한성을 밀어버리죠. 자, 외도 남조와 조공 책봉을 하는 관계에서 5명의 외왕이 연속으로 책봉을 받은 시대를 외오왕 시대라고 해서 오세기와 연결해서 같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표시해 볼까요? 첫 번째, 중국은 북위와 송이 대립하기도 하고 반대로 교류하기도 하는 관계였습니다. 고구려는 북위와도 조공 책봉을 그리고 송나라와도 조공 책봉을 맺고 있었죠. 백제는 송나라와는 조공 책봉을 맺었지만 고구려와는 조공 책봉을 맺지 못해서 조공만 바쳤습니다. 고구려가 아니라 북위와는. 자, 그 다음에 일본 야마토는 남조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있었죠. 야마토 정권의 오왕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6세기 보겠습니다. 6세기에는 북위가 하나 정책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북제와 북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당시 강력한 유목민족 국가였던 돌궐과 혼인 경쟁을 합니다. 다시 말해 돌궐의 공주를 자신의 마누라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돌궐국의 사이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돌궐의 강력한 침입에서 벗어나는 한편 돌궐의 강력한 기병 전력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공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이들은 돌궐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직 화번공주나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 책봉을 받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책봉을 받지는. 자, 신라는 백제의 중계를 통해서 남조와 조공 책봉을 했지만 신라의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장악하고 난 뒤에는 중국과 직접적으로 교류를 했습니다. 자, 북주 돌궐에게 조공을 바치고 북제도 돌궐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신라와 남조는 서로 간에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북제와 북주는 당연히 서로가 견제 상태겠죠. 자, 7세기 넘어가겠습니다. 7세기는 이미 수 당나라가 세워졌는데 여기는 당 빼고 또 뭐도 있어야 되죠? 예,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써놨는데 정확히는 수와 당 모두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당 초기에는 돌궐의 신하를 자처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아직은 힘이 약하니까요. 그래서 화번공주를 보내게 되고요. 군신관계를 맺게 되죠. 신하를 자처하게 되니까. 다만 이제 조공만 바쳤다는 얘기가 왜 군신관계인데 조공만인가요? 책봉을 따로 받지는 않았거든요. 유목민들은 한족을 책봉하겠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당나라는 토번에게도 화번공주를 보냈어요. 문성공주를 보냈었죠. 그러나 이들이 지나서 당태종 때는 돌궐을 정복하고 천간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돌궐은 부족한 힘을 만회하기 위해서 고구려와 교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진짜로 당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가 많이 완성되어 있는 시점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보자면 수나라와 당나라 모두 초창기에는 돌궐에게 뭐가 갔어? 화번공주가 갔습니다. 그리고 또 토번에도 화번공주가 갔습니다. 그런데 당태종 이후로부터는 주변 국가에서 당태종에게 조공을 바치러 오는 사람들이 많고 당나라에서는 그들을 다 책봉을 해준 것이죠. 자, 한국은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 신라와 당나라가 손을 잡았으나 그 목표가 끝나자마자 서로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외교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8세기 이후 볼까요? 위구르의 화번공주가 파견됩니다. 강력한 위구르를 막기 위해서 화번공주가 파견되고요. 화번공주뿐만이 아니라 당나라의 절도사들은 위구르의 병사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군대로 쓰기도 하고 위구르가 아무래도 당나라의 혼란을 가속화하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통일신라는 당나라의 문화를 수용하고 교류합니다. 당나라의 신라반과 신라서 같은 신라인들을 위한 기관들을 세우게 되고요. 또
지금까지 백제의 영원한 프렌드였기 때문에 신라와 일본의 사이는 좋지 않았죠. 뇌물마립간 시절부터 광개토대왕이 호우명 그룹 얘기하던 그 일본 점령하던 그 시절부터 좋지 않던 사이를 개선하게 되는데 다자이후, 화엄종 같은 키워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다자이후는 신라를 비롯한 외국 사신들을 접대하던 곳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화엄종은 의상으로부터 만들어진 종교로서 일본에 전파되었다. 이 시기에 그런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해는 무왕 때는 당과 대립하여 일본의 사신을 파견하고 왜 신라와 당나라가 친하고 있는데 자기도 뭔가 친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 그리고 먼저 산동반도를 공격합니다. 이때 공격하는 장수의 이름이 장문휴죠. 같이 기억해두면 좋은 콘텐츠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문왕 때는 당과 화친을 하게 되고요. 당은 신라의 신라방과 신라포처럼 발해관을 설치하고 신라와는 잘 뚫린 고속도로를 하나 놓죠. 그걸 이제 신라도라고 합니다. 일본은 발전된 당나라나 신라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견당사나 견신라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국제관계 외교에서의 파트 1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